내가 임명을 했는데 내가 하겠다는데. 그야말로 좀 절대적. 2000년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잡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낙하산 인사, 코드 인사, 수첩 인사 등 엄청나요. 그런데 인사청문회가 과도기가 아닐까. 기사에 걸린 거예요. 사생결단이 그런 데는 왜 해? 결정탄 데만 딱 맞으면 인사청문제도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볼 수 있죠.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국회사를 잘 알게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콩별쌤 최태상입니다. 저 때리는 거예요 지금? 왜 혼나신나요 맨날? 격한 반가움으로 예, 예, 이야기했습니다. 자, 올해는요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회도 덩달아 바빠졌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오늘의 우잘몰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자, 지금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이 국회에서 일하시는 분들 밤잠 못 자고 너무너무 바빠집니다. 이것 때문에 이거 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나이 씨가 대답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저예요? 아니 왜냐면 이 답이 너무 어려운 한자라서 우리 크리스티안은 제가 볼 땐 좀 알기 어렵겠네요. 어려울 것 같고 우리 나이 씨가 그래도 좀 어려운 한자라고 하셨잖아요. 네. 쉬운 한자 아니고. 예. 굉장히 어려운 많이 얘기했는데, 한자면 네. 우리 언니도 힘들어합니다. 저희 같은 저를 좀 외국인이라고 봐야 약간 돼요. 과대평가하는 감사하지만 힌트를 좀 드리자면요. 국회뿐 아니라 언론 매체들도 정말 바쁩니다. 정말 이 온 국민의 관심이 쏟아지기 때문에 매일매일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 힌트에서 많은 분들이 정답을 아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좋습니다. 오늘의 주제 바로 공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5대 국회 제208회 제2차 국회 본회의 속기록에서 뽑은 빅데이터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어떤 빅데이터들이 있을까요? 키워드를 보니까 이 당시 지금 많이 있어요. 지금. 와, 임준의 바로 인사청문회였습니다. 인사청문회. 나이씨? 이걸 어려운 한자라고 하시니. 이거 문제 출제를 잘못하셨네요. 그래요? 네. 제가 쉽다고 얘기를 했으면 금방 나오는 건데 그러면 바로 어렵다고 하니까 또 생각했구나. 인사청문회인가 할 텐데.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오늘의 우잘몰 주제. 국회 인사청문회를 열다. 정문회는 전 들어봤거든요. 어. 근데 인사 또 이렇게 추가되면 어떻게 바뀌는지 잘 모르겠어요. 인사가 인사청문회. 뭔지는 혹시 아세요? 안녕하세요. 이것도 인사죠. 자, 인사. 네, 안녕하십니까. 이런 인사 말고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는요. 어떤 인물을 적합한 자리에 임용, 해임, 평가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뜻합니다. 인사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람 쓰는 일이에요. 영어로 human resource가 인사팀. 영어는 내가 어렵다. 저 외국인이에요. 인사청문회가 먼저 알려드릴게요. 인사청문회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의 자질과 능력을 국회가 검증하는 제도인데요.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필요한 경우에는 증인이나 참고인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서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게 정부에게 가장 급한 일이기도 하고 중요한 일이 맞네요. 형님 학생 이번 인사청문회 지금 굉장히 좀 이슈가 많았잖아요. 그죠? 뭐 올해가 아니더라도 혹시 인상 깊었던 인사청문회 뭐 기억나는 거 좀 있으세요?
뭐 몇 개 있기는 한데 어어. 아무래도 가장 최근이었고 또 이슈가 좀 많이 됐잖아요. 최근 게. 그렇죠, 특히 그렇죠. 이제 뭐 한동훈 장관이 이제 법무부로 임명될 그렇죠. 때 그때 인사청문회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인사청문회가 열리면 또 그걸 담당하시는 국회의원들이 그 후보자의 모든 것을 조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후보자 본인도 까먹고 있었던 것들. 그렇지. 나도 이런 게 있었어. 막 이런 것들까지. 그래서 정치에 관심 없는 제 주변 친구들이나 가족분들도 한 번쯤은 찾아볼 만큼 되게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한번 제가 제 주변 친구들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어허.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Z세대에게 물어봐 영상 보시죠. 인사청문회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뭐 단어만 여러 번 들어보긴 했는데 뭐 인사랑 청문회가 합쳐졌으니까 사람 이렇게 배치 그런 거 할 때 이루어지는 청문회 이 사람이 뭐 자격이 있는지 이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거나 혹은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때 이제 불러서 청문회를 진행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인사청문회가 뭔지 한 가지 골라주실 수 있나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께서 인사청문회 하실 때 흥미롭게 봤던 것 같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대북 관계에 문제에 있어서 좀 전문성 같은 것들도 보여주셨고 그래서 향후 행보 같은 게 좀 기대가 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오호. 어유. 굉장히 자세히들 보셨네. 학과가 학과다 보니까 다들 관심 있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구나. 아니 근데 이게 인사청문회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마치 창과 방패의 느낌. 네. 어떻게 특히 소위 이게 야당에서는 어떻게든 찌르려고 허점을 찾기 위해서 막 쑤시는 것 같고 당사자라든지 또 여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막아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이면서 관전 포인트가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많아요. 예.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처럼 네. 이 인사청문회가 오래된 제도는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네. 그럼 언제부터 이게 좀 시작이 된 걸까요? 국정감사 같은 경우에는 재헌헌법에 있었고 요게 이제 그 5.16 군사정변 이후에 좀 제한이 주어졌고 유시선부터 없어졌다가 1988년도에 다시 제기되었다. 이렇게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인사청문회입니다. 인사청문회는요. 2000년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오, 저 얼마 안 2000년 됐네요. 됐네. 네. 그럼 네. 이전에는 대통령이 누군가를 임명을 하면 아무도 그 뭐 태클 걸 수가 없었던 건가요? 태클이라고 좀, 조금 그런가? 예, 좀 우아하고 견제. 견제. 네, 견제. 귀포리 이렇게 빨개지셨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루하루 하나씩 배우는 거예요. 좋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크리스찬의 지금 이 표현도 사실은 확 와 닿습니다. 자, 이전에는요, 대통령이 그 임명하는 인사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웠습니다. 대통령의 인사권은 그야말로 좀 절대적이던 시기였던 것 같은데 대통령 권력 견제를 위해서라도 인사청문회는 꼭 필요하지 않았나 싶어요. 맞습니다.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러면 1992년 뉴스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4대 대통령의 민주자유당 김영삼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당선자는 총 유효 투표의 42%인 997만 7,332표를 얻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헌정 사상 유례 없는 공명선거를 통해 안정속의 개혁을 이룩하기 바라는 위대한 국민의 승리며 한국 민주정치의 새벽을 여는 출발점입니다. 우리나라의 병들은 이 한국병을 고쳐야만 합니다. 한국병이 과연 무엇입니까? 김영삼 후보의 안정속의 개혁 의지가 국민의 폭넓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1992년 12월이었죠. 제14대 대통령의 민주자유당, 민자당이라고 우리는 줄여서 이야기했는데요. 이 민자당 김영삼 후보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김영삼 정부는 우리 뭐라고 불렸죠? 이것 정부라고 불렸는데. 문민정부. 맞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공통점이 뭔가요? 다 군인 출신이잖아요. 예, 그러다 이제 민간인 처음으로 이제 대통령 잡았다 해서 이제부터는 문민정부다. 뭐 이렇게 불렸던 기억이 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박정희, 전두환 그리고 노태우까지는 30년이 넘게 군인 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이제 대통령을 하셨었죠. 자, 영상에서요. 김영삼 대통령이 한국병을 고쳐야 합니다. 뭐 이런
비슷하진 않네요. 네. 비슷했어요. 고맙습니다. 이 한국병을 고쳐야 한다고 지금 말을 했는데 바로 부정부패 척결, 경제 회생, 국가기강 확립 개혁 이런 것도 이제 필요하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한국병 고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신한국을 이룩하자. 이게 사실 당시 그 김영삼 정부의 어떤 슬로건 주장이었죠. 신한국. 그죠? 국민들이 그 전까지 분노나 어떤 지쳐 있었던 마음을 이제 다시 회복할 만한 그런 기대가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이 정부를 구성하는 사람들도 바뀐다라고 했죠. 자, 김영삼 역시 대통령 취임 직후에 초대 내각을 새롭게 구성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 과정을 철저하게 비밀에 붙입니다. 근데 민주주의의 승리를 외치면서 등장한 정부잖아요. 뭔가 인사 과정이나 이런 것도 국민들한테 좀 이렇게 좀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그럴 것 같았는데 반전이네요. 네. 심지어는요, 후보자 본인들도 임명 예정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갑자기 집에 있는데 전화 와가지고 내일부터 장관이세요 이러면 예. 그런 상황. 그렇죠. 정말 철저히. 네. 아니 연예인들 보면은 제가 연애한다는 걸 기사를 보고 알았습니다. 뭐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제가 장관인 걸 기사 보고 알았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진짜 그렇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정말 비밀리에 이런 걸 왜 깜깜이 인사 뭐 이런 어떤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항상 이 국회가 이런 걸 보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국회가. 네, 그죠? 자,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해야 한다는 논의 당연히 국회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당시 국회 분위기, 국회 속기록을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선 속기록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속기록 키워드는요, 새로운 제도. 새로운 제도 이 키워드였는데요. 라고 하면은 인사청문회를 말하는 건가요? 자, 요거 내용 어떤 내용인지 우리 예원 씨가 한번 속기록 읽어주시죠. 이제는 우리 국회가 정부의 행정에 아니면 사법의 주요 요직을 맡을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는 직책에 대해서는 이제 인사청문회를 체계적으로 공정하게 해서 그만한 역량과 신망과 양식과 자질을 가지고 계신가 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평가를 통해서 인준하고 동의하는 그러한 절차가 이제는 필요한 단계에 왔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여기 계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새로운 제도를 정립할 것을 제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인사청문회란 단어가 명확하게 등장을 하는 것 같은데 2000년도에 도입이 됐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1993년 기록이잖아요. 네. 바로 만들진 않았네요. 그 기간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센스가. 그거 보고 그걸 또 어떻게 찾았어요? 네? 그러니 여기 앉아있죠. 맞습니다. 정확히 맞습니다. 인사청문회의 필요성을 인지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김영삼 정부의 초대 내각 구성에 잡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의 크리스티안 오빵 뭐가 와야죠. 오케이 되게 시즌4를 위한 지금 뭔가 찐을 보여주고 있는 거 지금. 컨텐츠가 다양해졌네요. 그러니까요. 오늘도 내일도 내일 모레도 그걸 그겠어. 그것이 알겠습니다. 네, 나와야죠. 이거 나와야죠. 네. 초대 내각에 대한 잡음의 진실. 오호.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1993년. 제가 태어난 연도죠. 진짜 잡음이 끊이지 않았군요. 예. 2월 27일. 바로 제 생일. 이 아닌 날짜인데. 아닌 날짜. 네, 날짜 아닌데. 김영삼 취임 후 첫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국무회의 2월 27일 날. 자, 일단 사진 준비했습니다. 네. 함께 보시죠. 자, 사진 보시죠. 네. 그런데 이 회의에서 김영삼은 자신의 이것을 공개합니다. 이것을?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뭘 공개했을까요? 아니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개할 만한 감춰왔던 비밀이 뭘까요?
뭐였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조금 놀랬어요. 참고로. 보통 드라마에서 떠들썩해지는 건 출생의 비밀 같아요. 아, 출생의 비밀. 이거 뭐지? 그것까지는 아니었고요. 예, 바로 재산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자기 재산을 공개하는 겁니다. 뭔가 플렉스인가요? 그렇죠. 나 이만큼 가지고 있어. 근데 요즘에 보면 뭐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시의원 그리고 구의원 후보들도 이 재산을 공개하는데 당시에는 이게 많은 분들이 하던 게 아니었나 봐요. 그렇죠. 흔한 일 아니었죠. 재산 공개 가능해요? 예. 김영삼이 자신의 재산을 공개하자마자 뭐 장관들도 다른 사람들도 자기 재산을 공개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쵸. 왜냐면은 만약에 이렇게 저희가 회식 가도 만약에 채 쌤이 먼저 중국집을 갔는데 나는 짜장 하면은 저희도 다 짜장 통일을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통령이 나섰으니까 고위 공직자분들도 다 해야 되는 거죠. 내키지 않은 그 재산 공개. 약간 그게 좀 불안한 느낌 좀 있지 않아요? 그쵸. 갑자기 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대한민국을 시끄럽게 만드는 사건이 터졌어요. 소문으로 나돌던 박양실 보사부 장관의 부동산 투기 사실이 5일 저녁부터 알려지기 시작했다. 서울시내 중심부에 최소한 시가 100억 원대 빌딩을 소유한 것을 비롯해 아들과 딸 이름으로 농지와 임야 5필지 만여 평, 자기 명의로 아파트 한 채와 나대지 2필지 등 모두 175평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장관의 투기 사실이 인정되면서 청와대 쪽은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고위공직자에 대한 의혹에 대해 정밀 조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와, 이게 재산이 많은 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해도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맞아요. 의혹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네. 법무부 장관, 건설부 장관은 위장 전입, 편법 입학, 부도 덕한 재산 축적 등의 문제가 있었다는 게 밝혀진 거죠. 결국에는 모두 스스로 그냥 물러났었죠. 이게 뭐 요즘에 인사청문회에서도 볼 수 있는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부정부패 척결을 내세웠던 김영삼 정부로서는 좀 난처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부가 당시에 여당의 민주자유당도 제도적인 보완 장치가 좀 필요하다는 그 점에는 동의했습니다. 네네. 네. 하지만 인사청문회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 정치 수준에는 이르다 하면서 한 발 물러서는 그 서극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게 이제 부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당시에 관행적인 부정 같은 것들이 횡행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맞아요. 때문에 네. 뭐야? 그럼 저게 문제가 되면 그럼 나도 문제가 되는데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당시 어떤 모습들이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 그거를 이제 죄송한데요. 저도 비슷해서 이건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럴 수 없지.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우리 정치 수준이 이걸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해서 만든 건 고급스럽게 아니었어요. 포장 잘했네요. 네, 그때 막 이렇게 얘기하고 했던 게 사실은 그 자체가 정치 수준을 그냥 보여주는 거 같아요. 그냥 그렇지. 이제 뭔가 우리 정치 수준은 이것밖에 안 돼라는 말을 한 거나 다름없는 것 같아서 그렇죠. 조금 안타깝네요. 맞습니다. 완전 날카로운 비판이었네요. 네. 아무튼 1993년 김영삼 정부의 인사 파동에 대해서 알아본 그알 그것사 그것이 알고 있습니다. 국회 여기까지였습니다. 야, 자 김영삼 정부와 국회도요 아주 손 놓고 있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1993년 이렇게 지금 이런 어떤 투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밝혀지게 되면서 지금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될까라고 어떤 그런 고민이 있었겠죠. 자, 그래서 1993년 6월이었습니다. 기존의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는데요. 재산 등록 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요. 1급 이상 공무원의 등록 재산을 공개해서 공직자 재산 공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한 겁니다. 왜 가족 범위를 확대했을까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크리스티안. 네. 공개했어요. 재산 공개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결혼을 했다고 하면 가정해 볼게요. 네. 예. 모든 재산 다 부인 명의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범위를
확대하는 이런 모습으로 좀 개정을 하면 그런 모습들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네. 이때부터 금융실명제가 그러면은 실행이 된 거네요. 좋은 질문이에요. 같은 해 8월 금융실명제를 실행한 것도 역시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993년에 이 공직자, 이 재산 공개라든지 또는 금융실명제라든지 좀 더 투명한 사회를 가기 위한 그런 모습들이 93년도에 많이 보이고 있었던 것이죠. 어떤 나름의 구체적인 노력들이 이제 실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뭔가 긍정적인 신호로 보여요. 근데 선생님,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이게 다른 나라에서도 인사청문회를 하나요? 미국, 필리핀 등은요 인사청문회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요 인사청문회를 처음 도입한 나라입니다. 인사청문회 처음 시작한 나라가 미국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미국 건국의 역사와 함께 거의 쭉 이렇게 지금 아주 오랜 장구한 역사를 지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제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국가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유럽이나 이런 국가는 의회 정치가 되게 발달해 있는데 그쪽은 좀 어떤가요? 자, 주요 유럽 국가들은요 인사청문회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크리스티안, 왜일까요? 정치 역사가 더 오래돼서. 더 오래돼서? 네. 오래되면 안 해요? 그러니까 필요 없어 왔으니까. 필요가 없다. 네. 이미 저기 클린한 정치가 됐다. 뭐 클린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왜냐면은 그 의원 내각제라고 하잖아요. 근데 의원 내각제는 제가 알기로는 그 정부가 의회에서 뽑히고 그 내각도 그 안에서 구성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이미 국회의원 뽑을 때 국민들이 다 보고 뽑은 거니까 그래서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요? 항상 이 정치 얘기할 때는 정치 외교학과 출신을 모셔야 되겠네요. 굉장히 신빙성이 있었어요. 좋습니다. 지금 그 이유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요. 사전 검증 제도가 있거나 현직 국회의원이 내각에 임명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선출 과정에서 미리 검증이 되기 때문이죠. 근데 인사청문회가 2000년도에 도입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김대중 정부 시기잖아요. 그렇죠. 따지고 봤을 때 취임이 98년도인데 그 사이에 또 2년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바로 이 제도를 만든 거는 아닌가 봐요. 인사청문회 도입이 김대중의 그 주요 선거 공약 중 하나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나올 때 인사청문회 시도하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나온 거죠.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 듯한데 여기에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쯤 되면 궁금해집니다. 카더라 통신. 우리 김나영 기자님. 뭐 없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카더라 통신의 김나희 기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카더라 소식을 전해드리러 이렇게 나왔습니다. 왜 김대중 정부는 출범 이후 즉시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을까요? 공약이기도 했는데. 근데 공약은 만약에 당선되자마자 바로 실행한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또 정부를 또 이해하는 또 이 발언을. 아니 뭐 트럼프 되는 거 보면 알 수 있죠. I'm gonna be the one. 그렇죠. 왜냐면은 그 출범되고 이제 또 엮여 있는 이해관계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조율할 시간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사실은 새로운 정부가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정부한테 어떻게 보면 살짝 불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추진하기까지 좀 준비 시간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네. 김대중 정부가 출범 즉시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이유 바로 삼권 분립에 따른 위헌 시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임명한 후보자를 입법부인 국회에서 검증한다는 걸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거죠. 또 강요 재청권을 가진 총리 임명이 청문회로 차질을 겪으면 장관도 임명할 수 없으니 국정 공백의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국회법 등의 인사청문회의 근거도 없었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뭔가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뭐 음모 같은 게 있었나요?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과 여당이 대선 파트너였던 김종필과 자민련의 입장을 수용한 건데요. 김종필을 총리에 임명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면 김종필이 청문회 자리에 앉아 검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 같은 상황이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배경을 보면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그 표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당시 그 김종필 이분과 이게 손을 잡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정부에 대한 지분 뭐 이런 것들을 나눠주기로 약속을 다 한 상태인데 청문회가 딱 나왔는데 그렇게 약속을 했던 사람이 청문회장에 앉아가지고 당신은 이게 잘못 아니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만들어주는 것 자체가 김대중 정부로서는 부담스러웠던 그런 내용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상 카더라 통신 김나희 기자였습니다. 바로 들어가시게요? 해야 될 것 같아요. 가만히 들어보세요. 가만히. 오늘 진짜 빵빵 터집니다. 자, 어쨌건 이 김 기자님께서 이 취재한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긴 했지만요. 국회는 어쨌건 인사청문회 시행을 위한 관련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국정조사도 그렇고 인사청문회도 그렇고 국회는 늘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이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어떤 그 장치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국회의 어떤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당시 국회 속기록을 통해 이런 노력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먼저 보겠습니다. 자, 국정훈란이라는 키워드. 검증되지 않은 인사들을 국정을 책임지는 장관의 자리에 앉혔기 때문에 벌어진 필연적인 사건들입니다. 만일 인사청문회가 도입되어 장관에 대한 전문성과 자질을 미리 검증했다면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사청문회가 즉각 도입되어야 하는 당위성입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국정의 혼란을 막고 올바른 인사를 이루기 위해 대통령께 인사청문회 도입을 건의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를 즉시 도입을 해야 국정 안정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네요. 이게 참 근데 입장이 달라요. 아까 인사청문회를 도입하지 않는 이유가 국정 혼란을 막기 위해서. 그죠? 왜냐면 이게 지금 뭐 총리가 이게 좀 이렇게 인준도 해줘야 되는데 안 뽑히고 있으면 자리가 비면서 국정이 돌아가니까 국정 혼란 온다.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좀 시기가 이르다라고 얘기했는데 또 여기서 국회에서는 지금 국정 혼란을 막기 위해서 인사청문회를 해야 된다. 야, 정말 이게 하나의 그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다릅니다. 그죠? 자, 그러나요. 다시 한번 얘기지만 국회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필코 하리라. 끝까지. 이듬해 2월 국회법을 개정하면서 임명 동의안 등을 실시하기 위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두게 됐고요. 같은 해 6월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되면서 국회의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을 위한 청문회가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제212회 국회 제3차 국무총리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덕규 위원장님과 특위위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각계 인사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통해 이 자리를 지켜보고 계실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공직자 임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가 열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제가 첫 피청문인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의원님들 여러분의 질문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청문회 1번 이한동. 어떤 느낌이셨을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연예인 첫 번째 인사청문회 1번 김나희. 재산 한번 열어볼까요? 자, 첫 번째 위원회는요. 이게 참 이렇게 들어보시면 이 이름들이 이제 낯익은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첫 위원회는 김덕규 위원장을 비롯한 이낙연,
들어보셨죠? 네. 함승희, 송은석, 설훈, 박종우, 김하관 이렇게 이루어진 여당 측 의원 7명과 심재철, 안상수, 엄호성, 원희룡, 이병석, 이성헌으로 이루어진 야당 측 의원 6명으로 총 13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익숙한 이름이 많네요. 그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유명한 정치인들이 되신 분들인 것 같은데. 그렇죠. 자, 이 인사청문회가 22년 전입니다. 아이고. 자, 재밌는 건요. 야당 측 인물 중에서 안상수 의원을 제외하고는요. 모두 당시에 초선 의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는 인물을 검증하는 기능도 있지만 정부 권력을 견제하는 되게 중요한 자리였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초선 의원 위주로 좀 구성한 이유가 있을까요? 젊은 패기? 젊은 패기. 프레시한 마인드나 약간 새로운 신선한 아이디어 막 그런 거. 프레시한 아이디어. 뭐 영어 쓰니까 있어 보이잖아. 뭐 영한 파워. 영한. 맞습니다. 이한동이라는 인물이 원래 야당계 인사였거든요. 심지어 야당 대표까지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중견 의원들이나 원로 의원들인 경우에는요. 이한동과 정치적으로 관계가 있거나 가까운 지인일 가능성 높습니다. 예전부터 이어져 내려왔던 그 관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걸 끊기 위해서예요. 초선 의원으로 위원회를 딱 구성하면 정치적 연관성 이거 사전에 차단되겠다. 그러니까 공정성을 위해서 노력한 거네요. 맞습니다. 자, 당시 이 인사청문회 자리에 계셨던 엄호성 전 국회의원을 통해서 당시상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엄호성 전 국회의원입니다. 본 위원은 공직 후보자에게 청문회의 준비 작업에 대해서 가소롭다는 표현을 쓴 것은 사과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지가 매우 적절치 못한 표현을 한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좋습니다. 그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가 맑고 깨끗한 공직자상을 구현해보자. 그리고 사회를 새로 한번 개조해보자는 그런 시대적 흐름도 같이 맞물려가지고 인사청문회가 처음 열리게 됐는데 그것도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라서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제 기억으로 최초의 청문회를 할 수 있는 88년 50 비리 청문회와 맞먹을 정도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진행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처음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당혹스러웠죠. 왜냐하면 그게 우선 준비 기간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6월 16일 정도에서 통보를 받았고 그리고 바로 26일 날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니까 통틀어서 10일밖에 기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짧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국무총리 그것도 처음 하는 인사청문회를 해낼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두려움에 걱정을 많이 하면서도 이왕이면은 잘해보자 하는 그런 의욕을 가지고 덤볐던 것 같습니다. 우선 육선 관록이니까요. 11대부터 내리 육선을 하신 분이고 헌정사의 중요 보직은 다 거쳤죠. 원내 총무, 내무부 장관, 국회 부의장, 또 당 총재까지 거치고 해친 분이라서 그런 선수에서 오는 부담감, 또 연륜에서 오는 부담감, 그 다음에 직접적인 법조 선배로서에 대한 부담감, 이런 부담감 때문에 질문서 하나하나 만들 때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고 가능한 한 감정적인 자극은 주지 않으면서 꼭 필요한 준법성이나 도덕성이나 정책의 신뢰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려고 애를 썼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한동 국무총리 후보자는 한나라당 소속으로서 같이 울분을 토하다가 지금 김대중 DJP 연합정부 공동정부에서 지금은 당적이 바뀌었다 해가지고 여당의 국무총리로 나올 수 있느냐. 소신이 바뀐 거냐. 정치적 신념이 어떻게 된 거냐. 이럴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좀 더 집요하게 치고 들어갔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죠. 정말 이 엄호성 전 의원님 증언 감사합니다. 네.
자, 첫 인사청문회는요, 지금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였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처음이니까 뭔가 이제 업무 관련된 전문성이 짙은 질문보다는 좀 뭔가 기초적인 거 그런 거를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국무총리가 되고 싶은 이유. 약간 애국심 테스트 같은 것도 하지 않을까요? 애국심 테스트. 네, 약간. 우리 형규 씨는 요즘 인사청문회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냥 이제 전체적으로 조금 혼란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뭔가 한 쟁점에 되게 몰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막 하다가 또 약간 그게 좀 잘 안 되면은 좀 흐지부지 됐다가 또 뭔가 물어뜯을 만한 거 생기면은 막 달려들었다가 또 그게 잘 안 되면 흐지부지 되고 약간 이런 식으로 되는 경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 인사청문회 이렇게 보면 좀 이렇게 제가 본 느낌은 굉장히 공격적이다. 예,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사청문회 지금 처음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과연 그때 분위기는 어땠을까? 역사 속 첫 번째 인사청문회 그 분위기 한번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보자께 신상에 관한 말씀을 몇 가지 간단하게 일단 점잖은데요? 질의한 다음에 이런 톤 아니거든요. 후보자께서는 학문이면 학문, 예술이면 아주 예술 분야, 특히 그 역사 분야에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들 평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학이나 경제 분야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소에 뭐 독서량이 어느 정도나 네? 독서량? 네, 갑자기요? 그전에는 흔히들 그 친구를 본인의 어떤 거울이라고 하는 얘기를 흔히들 합니다. 혹시 잊지 못할 교우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시면 네? 하나 좀 소개해 주시죠. 면접 아니에요? 뭐 친구야 많죠. 근데 정계에 들어온 이후에도 대학교 동기들 중에 가까운 신명보 의원이나 그리고 김용태 그리고 법무장관을 지낸 김성기 장관 그리고 지난 15대 전국구를 했던 김덕 의원 뭐 그런 가까운 친구들입니다. 혹시 뭐 첫사랑에 관한 에피소드 같은 거? 전 그 주변이 없어서 장가 지금 조강지처와 결혼하기 전까지 연애를 해보질 못했어요. 하지만 정답입니다. 이렇게 답해야죠. 아니 그러면 이렇게 여기 지금 전 국민이 쳐다보고 있는데 제 첫사랑은 누굽니다. 얘기하실 거예요? 와. 이게 정답입니다. 그 질문 안 온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돼요. 단 하나도 예상했던 질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독서량 물어보고 있고 교우관계 물어보고 있고 첫사랑 물어보고 있고. 너무 따스하다. 자, 물론 뭐 이렇게 뭐 첫사랑, 독서량, 친구 이런 것만 물어보면 결코 아니었고요. 이 이한동 그 총리 후보가 과거 제5공화국, 6공화국에서 몸담았던 시절의 그 여러 의혹들도 당연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불법 증축이라든지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과거 언행 등으로 논란에 휩싸이면서 사실 곤욕을 치르기도 했어요. 네. 자, 첫 청문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미흡하고 아쉬운 부분 분명히 있었지만 뭐 어떻게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잖아요. 네. 그죠? 네,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네, 첫사랑의 질문부터 국회 청문회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쨌건 이 국회의 검증을 통해서 고위 공직자의 윤리적 법적 문제를 짚고 넘어갈 수 있게 되었고요. 그 자질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제도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정말 큰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아까부터 이제 인사청문회 대상이 고위공직자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일반인들 기준에서 고위공직자라고 하면은 어디까지가 고위공직자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인사청문회는 도대체 어디부터 어디까지에 임명되는 후보들이 받는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해요. 좋습니다. 자, 도입 초기에는요. 지금 이제 보셨듯이 국무총리 또는 헌법재판소장 등 정말 헌법에 의해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자리에 한해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고위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점차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갑니다. 자, 인사청문회 몇 년도에 시작했다고요?
2000년. 자, 2003년 인사청문회법을 다시 개정을 합니다. 개정안을 보면요.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왜 예전에 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우리 봤잖아요. 이게 이제 2003년 여기 개정안에 의해 가지고 그 범위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어떤 자리건 간에 고위급 그런 공무원이면은 어쨌든 권한이 좀 막강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능력이든 도덕성이든 좀 검증이 필요한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2005년에는요, 다시 또 법 개정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의 대상이 더 넓어집니다. 모든 부서의 장관급으로 확대가 됩니다. 또 이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이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와, 진짜 커지네요, 점점. 커지고 있죠, 지금요. 이후에도요, 쭉쭉 그 범위가 늘어나서요. 2006년에는요, 합동참모의장, 2008년에는 방송통신회 위원장, 2012년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끝나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2014년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까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국회가 바빠진다는 얘기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맞습니다. 왠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한 명씩 다 그 저 사람 물어봐야 되고 그러니까 바쁘잖아요. 맞아요. 사명감이 좀 필요하겠어요. 뭐 물론 뭐 털어서 먼저 안 나오는 사람 어디냐 이런 말도 있겠지만 최소한 이제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뭐 공직자가 되고자 한다면 이 인사청문회에서 문제 제기가 되더라도 그게 엄청난 수준은 아닐 정도로 좀 이제 흔히 말해서 모범적이고 좀 이렇게 반듯하신 분들이 올라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래야 또 국회에도 할 일이 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네. 아니 근데 이쯤 되면 약간 궁금한 게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자 했는데 만약에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자, 직책에 따라 좀 다른데요.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대법관 13인, 감사원장과 이 국회가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의 경우는요,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동의를 안 해주면 대통령이 그냥 임명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자, 그런데 가만히 있어봐. 또 뉴스 이렇게 보니까 혹시 그런 거 안 보셨어요? 어느 장관인데 그 장관 국회에서 안 됩니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이 뭐 그래도 전 가겠습니다 라고 임명을 강행한 경우가 있었어요. 네, 맞아요. 국회가 임명 처리를 요구하면서 인사청문회 이 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는데도 정부가 임명을 강행하는 걸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왜일까요? 헌법상 국회 임명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직책이죠. 그런 부분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직책만 다른 거예요. 아까 제가 국무총리나 쭉 얘기했잖아요. 그건 무조건 이 국회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국무위원들이나 기관장들의 경우, 그러니까 장관이 포함되겠죠, 국무위원회. 이런 경우에는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건 동의 못합니다 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이나 대법원장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인사청문회 의미가 없어지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후보자의 윤리적 법적 문제를 좀 살펴보고 능력을 검증하는 과정이 전 국민에게 알려지는 거잖아요. 청문회를 통해서 정부의 인사권을 좀 견제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국회 인사청문회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이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국무총리 후보자가 낙마한 사례, 인준이 부결되거나 자진 사퇴한 경우도 무려 6번이 됩니다. 국무위원들의 경우는요,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거나 사퇴하는 일이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였다라는 것이죠. 네. 근데 여기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안타까운 게 있어요. 왜냐면은 인사청문회는 결국은 그 후보자가 될 사람의 어떤 자질, 능력 이런 것도 검증을 해야 되는데 뭔가 갈수록 뭔가 신상털기, 여론재판 이런 것들만 하는 무대가 되는 것 같거든요. 뭔가 좀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여당 출신 후보자가 나왔는데 야당이면 무조건 반대, 여당이면 무조건 찬성 이런 식으로 여야 공방이 벌어지기도 하니까 이제 보다 보면 국민들도 지치고 그다음에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이 공직자가 할만하구나 이런 신뢰도를 얻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뭔가 신뢰도도 떨어지고 그러면 나머지 장관들도 뭐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역효과까지 발생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인사청문회 보면 좀 자괴감이 들어요. 맞아요. 우리나라 이 공직자 후보들의 도덕성이 이렇게 심각하게 문제가 있나? 라고 하는 사례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공직자가 돼야 될 자격, 조건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금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관행 속에서 살아오신 분들은 제깍제깍 걸리겠죠. 네, 맞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Z세대 네. 정치외교학과 네. 혹시 만약에 정치에 관심이 있다면 아마 저 젊은 나이에도 긴장할 것 같아요. 맞아요. 요 과도기를 지나면 이제 우리 미래의 어떤 정치인들 또 이 고위 관료들은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서 이제 구애받지 않고 능력이 있으니까 나 도덕성 자신 있다. 나 다 준비했다. 라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들을 이 인사청문회가 계속해서 제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됩니다. 되게 맞는 말씀이신 것 같은 네. 게 이제 저를 지목하시면서 예시를 들어주셨잖아요. 실제로 이제 선배나 동기들 중에 조금 생각이 있는 친구들은 조금 진짜 철저한 아이들은 SNS 안 하고요. 맞아요. 술자리 가서도 절주를 해요. 취해서 혹시 실수할까 봐.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좀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면허를 안 땄습니다. 굳이. 이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운전을 해야죠.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씩 스스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대한민국이 좀 더 투명한 사회로 가기 위한 저는 과도기적 단계로서 인사청문회 너무 건강한 모습이다라고 저는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제도는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고위공직자들이 그래도 국민의 존경을 받는 대상이 돼야만이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건강해질 것이고 또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과 같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또 스스로 행동에 조심하고 자기의 능력을 키워나갈 것이고 그래서 인사청문 제도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오늘 아주 인사청문회 정말 재미있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이제 피할 수 없는 그 시간이 왔습니다. 준비 다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이거 가셔야죠. 자, 오늘의 우자랄 한마디. 오늘 나는 이것을 알게 되었다. 자, 우선권은요. 오늘 영기 학생부터 역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미래의 당선 가능성을 알게 됐다. 이분 지금 생각 있으셔. 있으셔. 네, 좋습니다. 네. 꼭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이제 저도 인사청문회 나오면 이제 조금 유튜브 클립이나 이런 식으로 편집해둔 것만 좀 봤는데 좀 더 제대로 한번 보고 나도 한번 내 삶에 적용을 시켜서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가서도 도덕적으로 꿀릴 게 전혀 없겠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겠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나는 인사청문회의 변천사에 대해 알게 됐다. 변천사. 네. 여기다. 한숨 쉬는 너가 너무 크게 한숨 쉬네. 네, 큰일 났다 이거. 그 기운이 안 돼. 잘 안 돼. 지금 현재 인사청문회로만 봐서는 뭔가 진짜 물어 뜯을 것처럼 너무 비난의 대상이 되고 너무 죄인같이 좀 그런 분위기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굉장히 뭔가 좀 인간적인 그런 질문들도 오가고 하는 걸 보면서 뭔가 필요한 것들과 불필요한 것들은 좀 구분해서 이제 질문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능력치와 도덕성을 구분지어서 판단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좋은 의견을 얘기해 주셔가지고 옆에 크리스탈이 지금 한숨만 푹 쉬고 제가 할 얘기 다 했어요. 그냥. 오늘 나는 인사청문회 변한 모습을 알게 됐다라고 하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궁금한 거는 아까 질문했어야죠. 이게 정리하는 뭔가 시간 알게 됐다라는. 첫사랑.
제가 첫사랑은 솔직히 고백하면 제 아내입니다. 에휴, 와우. 그럴 줄 알았어요. 아, 거짓된 방송. 이제 청문회에서 증거자료 들고 나온다. 저는 최태성 씨가 대학생 때 연애하는 거 봤습니다. 자, 사진 여기 있습니다. 아이고, 아까 이한동 총리의 그 답변 너무 훌륭하다. 좋아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나는 각 기관과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를 알게 됐다. 지난 시간부터 국회가 왜 존재를 하는지 정부를 감시하기 위한 역할을 다양한 방법과 제도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국회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어쨌거나 저는 오늘 인사청문회 보면서 앞으로는 능력 있는 사람이 도덕성마저 갖춘 그런 인재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많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공직자에 도전하시는 많은 분들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인사청문회가 그 기준입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양현경 학생 마지막으로 지금 딱 참여하셨는데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소감 한번 와보시니까 어떻다 뭐 이런 얘기 한번 해주시죠. 일단은 저도 고등학교 때 이제 법과 정치, 지금 정치화법이라는 과목으로 바뀌었지만 그렇죠, 그 과목도 공부를 했었고 심지어 전공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잘 몰랐던 사실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알게 되니까 또 내 배웠던 전공 지식과도 연결해 볼 수 있고 해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고 이제 꼭 정치 외교뿐만 아니더라도 모든 학문을 배울 때 역사를 먼저 배우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왜 배우지? 미술하는 사람들이 미술사를 왜 알아야 될까? 음악하는 사람들이 음악사를 왜 알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역사는 분명 그 속에서 배우는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알아야 또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소감도 궁금합니다. 우잘모 국회사 인스타그램과 국회방송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오늘 나는 무엇을 알게 됐다. 추첨을 통해서 최태성 선생님의 사인이 담긴 역사 도서를 선물로 보내드릴 거고요. 이전의 당첨자는 각 응모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우잘알 국회사가 되는 그날까지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